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볼까 해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1859년에 출간된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과학서 중 하나예요. 정식 제목은 자연 선택의 방법에 의한 종의 기원, 즉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대하여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책은 현대 생물학의 기초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자인 찰스 다윈은 1809년 영국에서 태어나 1882년 세상을 떠난 자연사학자예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졌던 다윈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진정한 관심은 늘 자연과학에 있었어요. 1831년 22세의 젊은 다윈은 HMS 비그로를 타고 5년간의 세계 일주 항해를 떠나게 되는데 이 여행이 바로 진화론의 씨앗이 된 거예요. 비그로 여행에서 다윈이 특히 주목한 곳은 갈라파고스 제도였어요. 이 작은 화산섬들에서 다윈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죠. 같은 종류의 새들이 섬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한 거예요. 특히 유명한 다윈의 핀치새들은 섬마다 부리의 모양과 크기가 달랐는데 이는 각 섬의 먹이 환경에 따라 적응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다윈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중하게 연구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에야 이 이론을 발표했어요. 1859년 종의 기원이 출간되자 초판 1500부는 당일에 매진됐지만 종교계와 보수적인 과학계에서는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이제 다윈과 함께 생명의 놀라운 진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1장 사육과 재배하에서 발생하는 변이. 다윈이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한 방식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에서 출발해요. 바로 가축과 작물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은 품종의 강아지라도 각각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어떤 강아지는 조금 더 크고, 어떤 강아지는 털색이 약간 다르고, 또 어떤 강아지는 더 온순하거나 더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체 간의 차이를 다윈은 변이라고 불렀어요. 다윈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야생식물을 작물로 바꿔왔는지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예를 들어 비둘기를 생각해 보세요. 야생 바위 비둘기에서 시작해서 인간은 부채꼴 꼬리를 가진 공작 비둘기, 목이 부푼 볼록 비둘기, 날개가 거의 없는 텀블러 비둘기 등 수많은 품종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인위 선택 때문이에요. 비둘기 사육자들은 여러 비둘기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골라서 번식시켰어요. 꼬리가 조금 더 부채꼴 모양인 비둘기들끼리 교배시키고 그 자손 중에서도 또다시 부채꼬리가 더 뚜렷한 개체들을 선택해서 번식시키는 과정을 반복한 거죠. 다윈은 양치기들이 어떻게 양털의 품질을 개량했는지, 원예가들이 어떻게 장미의 색깔과 모양을 다양화했는지를 연구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차이에 불과했던 특징들이 여러 세대에 걸친 선택적 교배를 통해 점점 뚜렷해지면서 완전히 다른 품종이 된 거예요. 특히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가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극단적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와와와 그레이트 데인을 보면 정말 같은 종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개들은 늑대에서 유래한 같은 종이에요. 다윈은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어요. 만약 인간이 이런 식으로 생물의 특성을 바꿀 수 있다면 자연 자체도 비슷한 방식으로 생물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자연에는 비둘기 사육자 같은 의식적인 선택자가 없잖아요. 그럼 무엇이 자연에서 선택을 담당할까요? 바로 여기서 다윈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2장 자연 상태의 변이. 다윈은 사육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이를 관찰한 후 자연 상태에도 비슷한 변이가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야생에서도 같은 종 내에서 개체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종의 새라도 어떤 개체는 부리가 조금 더 길고, 어떤 개체는 날개가 조금 더 크고, 어떤 개체는 깃털색이 조금 더 진해요. 이런 자연 상태의 변이가 진화의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관찰한 핀치새들을 예로 들었어요. 본토에서 온 조상종에서 시작해서 각 섬의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갖게 된 거예요. 씨앗을 주로 먹는 섬에서는 부리가 크고 강한 핀치새가, 곤충을 주로 먹는 섬에서는 부리가 가늘고 뾰족한 핀치새가 발달했어요. 자연 상태의 변이는 사육하에서의 변이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 변이의 정도가 사육 상태보다 작아요. 자연에서는 극단적인 형태가 생존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변이의 방향이 환경에 의해 결정돼요. 사육자의 취향이 아니라 환경의 압력이 어떤 변이가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윈은 또한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에 사는 같은 종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관찰했어요. 이런 지역적 변이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환경 조건에 적응한 결과였어요.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이런 지역적 변이가 누적돼 결국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다윈의 생각이었어요. 제3장 생존 투쟁. 자연 선택이 일어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생존 투쟁이에요. 다윈은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영감을 받아 이런 통찰을 얻었어요. 모든 생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쌍의 코끼리가 평생 6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가정해보세요. 코끼리는 70년 정도 살 수 있으니까 계속 번식한다면 750년 후에는 한 쌍의 코끼리에서 1900마리의 코끼리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먹이,
서식지, 번식 장소 등이 모두 제한돼 있어서 태어난 모든 개체가 성체까지 살아남아 번식할 수는 없어요. 다윈은 생존 투쟁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첫째,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의 경쟁이에요. 같은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거죠. 둘째, 서로 다른 종들 사이의 경쟁이에요. 비슷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이에요. 셋째, 개체와 물리적 환경 사이의 투쟁이에요. 추위, 더위, 가뭄 같은 환경적 압력에 맞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생존 투쟁은 가장 치열한 경쟁이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종의 개체들이 가장 비슷한 자원을 필요로 하고 가장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존 투쟁은 단순히 직접적인 싸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가뭄 시기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물을 찾을 수 있는가? 추위에 누가 더 잘 견딜 수 있는가? 천적에게서 누가 더 잘 숨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생존 투쟁의 일부예요. 제4장 자연 선택. 이제 다윈 이론의 핵심인 자연 선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연 선택은 생존 투쟁에서 살아남은 개체들의 유리한 변이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들이 더 많이 생존하고 번식해서 그들의 특성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마치 자연이 스스로 적합한 특성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해서 자연 선택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새 무리가 씨앗을 주로 먹고 산다고 해보세요. 가뭄으로 인해 부드러운 씨앗은 모두 사라지고 딱딱한 씨앗만 남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부리가 더 크고 강한 새들이 딱딱한 씨앗을 깰 수 있어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져요. 부리가 작고 약한 새들은 굶어 죽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요. 살아남은 새들은 자신의 유전적 특성을 자손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서는 부리가 크고 강한 새들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죠. 이런 과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면 결국 그 지역의 새들은 모두 크고 강한 부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윈은 또한 성선택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자연 선택을 발견했어요. 이는 번식 파트너를 얻기 위한 경쟁에서 일어나는 선택이에요. 수컷들이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려한 깃털을 발달시키거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거나 다른 수컷들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공작의 꼬리가 좋은 예예요. 공작의 화려하고 큰 꼬리는 생존에는 오히려 불리해요. 무겁고 눈에 잘 띄어서 천적에게 잡힐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암컷 공작들이 화려한 꼬리를 가진 수컷을 선호하기 때문에 꼬리가 화려한 수컷들이 더 많이 번식하게 되고 결국 화려한 꼬리라는 특성이 유지되고 발달하게 된 거예요. 자연 선택의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좋은 특성이란 없어요. 오직
그 특정한 환경, 그 특정한 상황에서 더 유리한 특성만이 있을 뿐이에요. 제5장 변이의 법칙들. 다윈은 변이가 어떤 원리에 따라 일어나는지 관찰했어요. 당시에는 유전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변이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변이가 나타나는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째, 사용과 비사용의 법칙이에요. 자주 사용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의 팔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자주 사용하는 신체 부위는 강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동굴에 사는 동물들의 눈이 퇴화하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약해지죠. 둘째, 상관성의 법칙이에요. 한 기관의 변화가 다른 기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털 색깔과 어떤 특별한 체질이 연결돼 있어서 흰 털을 가진 동물이 특정 독성에 더 민감한 경우가 있어요. 셋째, 보상의 법칙이에요. 한 부분이 크게 발달하면 다른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몸의 에너지와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꽃잎이 크게 발달한 꽃은 종종 수술이나 암술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넷째, 발생 초기의 변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법칙이에요. 배아 발생 초기에 일어난 작은 변화도 성체에서는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는 발생 과정에서 작은 변화가 증폭되기 때문이에요. 다윈은 또한 환경이 변이에 미치는 영향도 관찰했어요. 기후, 음식, 생활 조건 등이 변이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환경이 직접적으로 특정한 방향의 변이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변이 자체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며 환경은 그 중에서 유리한 변이를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6장 이론의 난점. 다윈은 자신의 이론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들을 미리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했어요. 이런 과학적 정직함이 다윈의 위대한 점 중 하나예요. 첫 번째 난점은 중간 형태의 부족이에요. 만약 진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면 왜 중간 형태들을 찾기 어려울까요? 다윈은 이에 대해 여러 설명을 제시했어요. 중간 형태는 대개 불안정해서 빠르게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거나 도태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화석화 과정의 특성상 모든 형태가 보존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 난점은 복잡한 기관의 진화예요. 눈처럼 복잡한 기관이 어떻게 점진적 변화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다윈은 단순한 빛 감지 세포에서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눈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어요. 각 단계마다 그 나름의 생존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난점은 본능의 진화예요. 복잡한 본능적 행동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까요? 다윈은 꿀벌의 육각형 벌집 만들기 같은 복잡한 본능도
점진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형태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더 효율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난점은 불임의 개체들이에요. 일개미나 일벌처럼 번식하지 않는 개체들의 특성이 어떻게 유전될 수 있을까요? 다윈은 이를 집단 선택의 관점에서 설명했어요. 불임 개체들이 가족 집단 전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을 만드는 유전자가 형제 자매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난점들에 대한 다윈의 답변은 때로는 추측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그의 기본적인 통찰은 옳았다는 것이 후에 증명됐어요. 제7장 본능. 다윈은 동물의 본능적 행동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생각이었어요. 본능은 신이 동물에게 부여한 완벽한 능력이라고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다윈은 본능도 신체적 특징과 마찬가지로 변이를 보이며 자연 선택에 의해 발달한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새끼를 돌보는 본능을 생각해 보세요. 새끼를 잘 돌보는 부모의 새끼들이 더 많이 생존하고 그 결과 새끼를 잘 돌보는 유전적 경향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다윈은 꿀벌의 벌집 만들기를 특별히 자세히 연구했어요. 꿀벌이 만드는 육각형 벌집은 최소의 재료로 최대의 공간을 만드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구조예요. 이런 복잡한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다윈은 단순한 구멍 파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효율적인 구조로 발전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불규칙한 구멍을 팠지만 조금씩 더 규칙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재료를 절약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개체들이 유리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벽한 육각형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새의 이주 본능도 흥미로운 예예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능력이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다윈은 처음에는 짧은 거리의 계절 이동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긴 거리를 이동하는 능력이 발달했다고 설명했어요. 노예개미의 본능은 더욱 복잡한 문제였어요. 어떤 개미들은 다른 종의 개미를 습격해서 노예로 부려요. 이런 복잡한 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다윈은 단순한 먹이 경쟁에서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어요. 제8장 잡종. 다윈은 서로 다른 종 사이의 교배, 즉 잡종에 대해서도 자세히 연구했어요. 이는 종의 정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종 사이에는 생식적 격리가 있어요. 즉, 교배가 어렵거나 교배를 하더라도 자손이 생기지 않거나 자손이 생기더라도 불임이거나 생존력이 떨어져요. 당시 많은 학자들은 이런 생식적 격리가 종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윈은 생식적 격리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어떤 종들은 쉽게 교배돼 건강한 자손을 낳는 경우도 있고, 같은 종 내에서도 개체에 따라 교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말과 당나귀는 서로 다른 종이지만 교배가 가능하고, 노새나 버새라는 자손을 낳아요. 비록 이들 자손 대부분 불임이지만 교배 자체는 가능한 거예요. 반면에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자손을 낳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윈은 생식적 격리가 점진적으로 발달한다고 봤어요.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던 개체들이 지리적으로 분리돼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점점 차이가 커지고 결국 교배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는 종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한 종이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각각 다르게 진화하다가 어느 정도 차이가 커지면 서로 교배할 수 없게 돼 완전히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식물에서의 잡종 연구도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어요. 많은 식물들이 근현종과 교배돼 잡종을 만드는데, 이런 잡종들의 특성을 연구하면 종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제9장 지질학적 기록의 불완전함에 관하여. 다윈의 이론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화석 기록에서 중간 형태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진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면 수많은 중간 형태의 화석들이 발견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윈은 이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진화론을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화석화 과정의 특성상 모든 생물이 화석으로 보존되기는 어렵다는 거였어요. 화석이 되려면 매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해요. 생물이 죽은 후 빠르게 퇴적물에 묻혀야 하고, 적절한 화학적 조건이 맞아야 해요. 대부분의 생물은 죽은 후 분해되거나 다른 동물에게 먹혀서 화석으로 남지 못해요. 특히 연체 동물보다는 단단한 껍질이나 뼈를 가진 동물들이 화석으로 보존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중간 형태들은 대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빠르게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거나 도태되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을 기회가 적은 거예요. 지질학적 시간의 엄청난 규모도 고려해야 해요. 우리가 발견한 화석들은 지구 역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마치 거대한 책에서 몇 페이지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페이지들이 찢어지고 훼손돼 있는 상태죠. 다윈은 또한 화석 기록이 불완전하다는 증거로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들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생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실제로 갑작스럽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화석 기록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제10장 유기체들의 지질학적 천위에 대하여. 화석 기록이 불완전하다고 해도 그 속에서 진화의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다윈은 지질학적 연대에 따른 생물들의 변화 패턴을 자세히 분석했어요.
가장 오래된 지층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 화석이 발견되고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나타나요. 이는 생명이 시간에 따라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진화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예요. 또한 멸종도 진화의 중요한 증거예요.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되던 생물들이 새로운 지층에서는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형태의 생물들이 나타나요. 이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종들은 멸종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종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특히 흥미로운 건 같은 지역의 서로 다른 지층에서 발견되는 생물들 사이의 유사성이에요. 오래된 지층의 생물과 새로운 지층의 생물 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어요. 이는 새로운 형태가 기존 형태에서 발전해온 것임을 시사해요. 대멸종 사건들도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요. 특정 시기에 많은 종들이 동시에 멸종한 흔적을 화석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대멸종 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생물들이 급속히 다양화하는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기존의 종들이 사라지면서 생긴 생태적 공간을 새로운 종들이 차지한 거예요. 동일한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 화석들을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워요. 같은 시기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생물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지리적 분리가 종의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제11장 지리적 분포. 생물들이 지구상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연구하는 생물 지리학은 진화론의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요.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의 관찰을 바탕으로 이 분야의 기초를 세웠어요. 갈라파고스 제도는 남미 대륙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사는 동물들을 보면 남미 대륙의 동물들과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각각의 종이 독립적으로 창조됐다면 갈라파고스의 동물들이 굳이 남미의 동물들과 비슷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명백히 남미 기원의 동물들이 섬 환경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각 섬마다 동물들이 또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갈라파고스 제도 안에서도 섬마다 환경이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 동일한 조상에서 시작된 동물들이 각 섬의 환경에 맞게 적응하면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패턴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돼요.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에는 대부분 그 대륙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섬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들도 많아요. 마다가스카르 섬의 여우 원숭이들이나 호주의 유대류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기후나 환경이 비슷한 서로 다른 대륙을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는 모두 열대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 사는 동물들은 환경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동물들이 공통조상을 가지기 때문이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의 동물들은 환경이 비슷해도 다른 조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제12장 지리적 분포. 생물 지리학적 증거는 더욱 세밀한 패턴들을 보여줘요. 산맥이나 강, 사막 같은 지리적 장벽들이 어떻게 종의 분포에 영향을 미쳤는지 관찰할 수 있어요. 담수 생물들의 분포는 특히 흥미로워요. 민물고기나 담수 조개들은 바다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대륙 사이의 분포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대륙에서 유사한 종들을 찾을 수 있어요. 이는 과거의 대륙들이 연결돼 있었거나 새들에 의한 운반 등의 특별한 방법으로 분포가 확산됐기 때문이에요. 섬의 생물상도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줘요. 해양섬에서는 원래 생물이 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나 조류, 새들에 의해 생물들이 유입됐어요. 이렇게 유입된 소수의 조상 종들이 섬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여러 종으로 분화한 거예요. 이를 적응 방산이라고 부르는데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나 하와이의 허니 크리퍼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고산지대의 생물들도 흥미로운 분포를 보여줘요. 서로 멀리 떨어진 산들의 정상부에서 유사한 종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 빙하기에 기온이 낮아졌을 때 이런 종들이 더 넓은 지역에 분포했다가 기온이 올라오면서 높은 산으로 피난처를 찾아 올라간 결과예요. 인간의 활동도 생물 분포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인간이 의도적으로나 우연히 생물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분포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외래종 도입 실험들은 자연적인 분산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제13장 유기체들의 상호 유연 관계, 형태학, 발생학, 흔적 기관. 다윈이 제시한 또 다른 강력한 증거들은 생물들의 분류 체계, 비교 해부학, 발생학, 그리고 흔적 기관에서 나와요. 먼저 생물들의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생물학자들이 생물들을 비슷한 특징에 따라 분류해 왔는데 이런 분류가 왜 나무 모양의 계층 구조를 이루는지 의문이었어요. 다윈은 이것이 실제로는 진화적 관계를 반영한다고 설명했어요. 비슷한 특징을 가진 생물들이 더 가까운 공통조상을 가지고 다른 특징을 가진 생물들은 더 먼 공통조상을 가진다는 거예요. 비교 해부학에서 찾은 증거도 놀라워요. 인간의 손, 박쥐의 날개, 고래의 지느러미, 말의 다리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겉으로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지만 뼈의 기본 구조는 매우 비슷해요. 모두 같은 패턴의 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치 같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조금씩 변형해서 만든 것 같아요. 발생학에서도 놀라운 증거들이 발견돼요. 서로 다른 척추 동물들의 배아를 관찰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인간, 닭, 물고기, 거북이의 배아는 초기에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모두 아가미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꼬리도 있어요. 발달이 진행되면서 점점 각각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흔적기관도 중요한 증거예요. 많은 동물들이 기능을 잃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고래의 골반뼈나 뱀의 다리뼈, 동물에 사는 물고기의 퇴화한 눈, 인간의 꼬리뼈와 사랑니, 맹장 등이 그 예예요. 이런 흔적 기관들은 창조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진화론으로는 쉽게 설명돼요. 이들의 조상은 그 기관들을 실제로 사용했지만 환경이 바뀌면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돼 퇴화한 거예요. 제14장 요약 및 결론. 다윈은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이론을 정리하고 이 이론이 생물학에 미칠 영향을 예측했어요.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론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모든 생물에게는 변이가 존재하고 생존 투쟁이 일어나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더 많이 생존하고 번식해서 그 특성을 다음 세대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면서 새로운 종이 탄생하고 결국 모든 생명체는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거대한 생명의 나무를 이룬다는 거예요. 다윈은 이 이론이 단순히 종의 기원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의 모든 분야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실제로 현대 생물학은 진화론을 중심으로 통합돼 있어요. 다윈은 또한 자신의 이론이 인간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비록 종의 기원에서는 인간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인간의 기원과 그와 관련된 역사의 빛이 던져질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어요.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변이의 원인, 유전의 메커니즘, 생명의 기원 등 당시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실제로 이런 분야들은 후에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등으로 발전했어요. 다윈은 책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장식했어요. 이 관점에는 웅장함이 있다. 생명이 최초의 몇 개 또는 하나의 형태 속에 창조주에 의해 불어넣어졌고 이 행성이 중력의 확정된 법칙에 따라 공전하는 동안 이처럼 단순한 시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이로운 무한한 형태들이 진화해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장은 다윈의 겸손함과 동시에 자연에 대한 경이감을 잘 보여줘요. 진화론이 생명의 신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경이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시사점과 리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다윈과 함께한 생명의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어떠셨나요? 종의 기원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도 지구상의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자연의 왕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예요.
현대과학은 다윈의 기본 통찰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DNA 연구를 통해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정말로 공통의 유전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98% 이상 일치하고, 심지어 인간과 바나나도 50% 이상의 유전자를 공유해요. 다윈의 이론은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변화는 생명의 본질이고 고정 불변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요. 이는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예요.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다윈의 과학적 태도였어요.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의 이론에 대한 반박들을 미리 예상해서 답변을 준비했어요. 이런 겸손하고 성실한 과학적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줘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다윈의 이론은 중요한 시사점을 줘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돼 있고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환경 파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생물 다양성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우리에게 경이감을 선사해요. 단순한 세포에서 시작해서 이토록 복잡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형태들이 만들어진 것을 생각하면 자연의 창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매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꽃, 나무, 새, 나비들이 모두 수백만 년의 진화 역사를 간직한 기적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일상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여러분과 같은 뿌리를 가진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약 40억 년에 걸친 생명 진화의 결과물이에요. 우리 안에는 최초의 생명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진화 역사가 담겨 있어요. 우리 각자가 생명의 기적이고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생명의 놀라운 여정을 계속 탐험하시길 바라며 오늘 밤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